네, 안녕하세요. 예, 방금 소개받은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보좌관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권기현 사무관입니다. 네, 비도 오고 한데, 이 청탁금지법에 높은 관심을, 실감할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어깨가 갑자기 무거워지면서, 책임감까지 느껴집니다. 저는, 국민권익위원회 이제 재직하고 있으면서 작년에 이 법이 3월 3일 이제 통과됐는데요. 그 다음날 이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언론을 이제 대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했죠. 그래서 그 헌법소원 청구서가 그 다음 한 달 뒤에 저희 위원회에 이제 도달을 했는데 그때부터 해서 이제 4건이 헌법소원에 제기가 되었고 그 4건의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서를 제가 다 작성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 12월 10일에 헌법소원 공개 변론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공개 변론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나 언론의 이목을 받는 사건이나 뭐 국민의 어떤 관심을 받는 그런 사안이 아니면 공개 변론을 잘 안 하죠. 그래서 이 청탁금지법은 높은 관심도를 보인 그런 법률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작년 12월 10일에 공개 변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두 변론과 최후 변론문까지 제가 다 작성을 해서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도 전부 합헌이다라고 이제 저희들 의견에 화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7월 중순, 올해 7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저는 법무보좌관실에서 우리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사례집 발간 실무를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아마 다음 주 초 정도에는 아마 그 사례집도 아마 이제 여러분들에게 공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케이스를 다 넣는다는 건 좀 불가능하겠죠. 짧은 시간에. 그래서 다는 못 넣었더라도 일종의 또 일흥의 어떤 좀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례집이. 그래서 저희가 공개를 하면 그것도 한번 참조를 해 주시고요. 이제 거의 다 이제 확정이 됐고 내용들은 지금 뭐 오탈자나 이런 표현이나 그런 거 지금 마지막 막바지 정리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직종별 매뉴얼 같은 것도 지금 이제 이제 저희가 이제 곧 청탁 금지 제도과라고 이제 9월 28일 시행과 맞추어 과가 신설이 되는데요. 그 과에 이제 전 단계로 준비단이라고 해서 지금 있는데 거기서는 직종별 매뉴얼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내일 또 그거에 대한 또 검토 작업도 저희들이 하고 하는데 여하튼 저희가 많은 애를 쓰고 있다. 저희들도 저희 정말 요즘 너무너무 바쁩니다. 지난 8월달 연휴 3일 동안 하루에 12시간씩 사례만 봤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주말 같은 때 나가는 거 당연하고요. 뭐 밤새는 것도 뭐 일상 다반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들도 많이 애를 쓰고 있고요. 하다는 점 좀 여러분들도 이해해 주시고 이 법이 뭐 우리 국민들이나 공직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 일단 그런 법은 아니에요. 지금 어떤 위축 효과가 우리들을 좀 마음을 옥죄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선량하고 선의의 공직자들을 보호하자 이런 취지가 원래 더 크다는 거 또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저에게 할애된 시간이 한 1시간 반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통 요즘 제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강의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사례집 검토하느냐고 저는 강의를 이제 일절 안 나가고 하다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한두 개씩 이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면 보통 한 2시간 정도 하니까 조금 좀 제가 그래도 하고 싶은 말씀 전달해 드리고 싶은 말씀을 충분히까지 아니더라도 좀 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1시간 반이라서 조금 뭐 생략할 거 생략하고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의 이제 목표는 여러분들 내 두 눈으로 법을 한번 보자로 제가
선정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여기 이제 기자님들도 와 계실 것도 같은데, 예, 처음에 이제 지금은 많이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정정을 많이 해갖고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줄어들었는데, 법을 잘 안 본 상태에서 우리가 이런 말을 이제 논의를 하거나 하다 보면은 이상한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여러분들도 일단 내 눈으로 법을 한번 오늘 저랑 같이 제가 약간 입체적으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런 법을 한번 보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주위 동료분들이나 같은 업계분들 아니면 뭐 공직자분들 만났을 때 서로 뭐 이렇게 술 한잔 하시다가도 이 청탁금지법이 논의가 됐을 때, 좀 뭐 이렇게 법을 본 사람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하고 전혀 보지 않고, 뉴스 기사나,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은 걸로만 이렇게 하다 보면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오늘 한번 법을 정말 기초 다지기다 생각하시고 법을 한번 내 눈으로 확인하신다, 그런 기회를 로 삼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책자 앞에 이제 PT 자료가 나옵니다. 요거는 우리가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그 교재로 따지면 요약서, 이렇게 제가 비유를 합니다.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고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시간, 이거 한번 PT 자료를 제가 시간 나면 빨리 돌려서 한번 스킵을 하겠지만, 그럼 제가 만약에 못하면 집으로 돌아가실 때 한번 쭉 보세요. 요약이 잘 돼 있구나. 요약이 좀 부족한데, 이렇게 평가를 하실 수 있을 정도가 오늘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자 27페이지입니다. 오늘 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법을 여러분들 눈으로, 이거 이렇게 안 하면은 여러분들 절대 이 법을 안 봅니다. 그리고 계속 뭐 이렇게 언론 기사나 뭐 이렇게 남들이 하는 얘기만 듣고 자꾸 이건가 저건가 이렇게 하시는 경향이 많이 생길 수 있어서 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저랑. 자, 제 1조 목적입니다. 두 번째 줄 끝에서부터 보면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두 가지입니다.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 보장,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 이 두 가지가 청탁금지법의 목적입니다. 이 법의 저간의 또 취지는 뭐냐? 이 청탁금지법을 입안하신 저희 김영란 전 위원장님의 당초 취지는, 저희 김영란 전 위원장님께서 재직하실 때 저는 당시 저희 부위원장님 비서관, 차관급이시죠. 차관님 비서관을 하고 있었는데, 비서관들끼리는 이제 정무직 공무원들께서 이렇게 티타임이나 하실 때 만날 일들이 많아요. 뭐 회의도 많고 하니까. 그럴 때 우리 김영란 전 위원장님 비서관께서 저에게 이제 하신 말씀은, 제가 전에 들었는데, 이제 우리 공직자들도 자기가 먹은 밥값은 자기가 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이 더치페이 하는 게 서로 깨끗하고 부패나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어떤 게 아닐까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이 법을 입안하게 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탁금지법의 제1조 목적에 두 가지 목적이 나와 있는데, 그 저간의 취지는 우리가 이제는 그냥 더치페이를 하자, 그러면은 다 편안해진다, 뭐 이런 취지가 있다는 것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제2조 정의입니다. 정의가 이번에 헌법소원에서 굉장히 이슈가 된 조항이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2조 제1호 공공기관, 제2호는 공직자 등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고요. 제3호 금품 등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4호는 소속기관장이고요. 제1호와 제2호는 서로 연동이 됩니다. 제1호 과목을 보시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돼 있고요. 바로 2호 과목을 보시면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이렇게 해서 저 같은 사람, 저같이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1호 과목과 2호 과목에 의해서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겁니다. 1호 나목을 보시면 공직유관단체 돼 있고, 1호 다목을 이어서 바로 보시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공기관이 되겠죠. 바로 2호 나목을 가십니다. 그러면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 이 기관은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이겠죠. 1호 다목의 그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1호 라목을 가보십시오. 예,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이렇게 해서 사립학교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예, 바로 이어서 마목을 보십니다. 언론사가 돼 있습니다. 예, 2호 다목을 가시면 예,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 법인의 임직원 예, 바로 라목을 이어서 보시면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해서 예, 여기 바로 1호 예, 라목 마목 예, 2호 다목, 라목 이게 바로 헌법소원의 쟁점 중에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위헌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전부 합헌까지 나올까라고 약간은 의문은 표가 좀 들었었지만 저희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서 저희들의 의견이 맞다라고 화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립학교 교직원 및 언론사도 다 이제 적용 대상이 된 겁니다. 쟁점은 평등권 위반이었죠. 언론의 자유 침해다. 사립학교는 사학의 자유 침해다라고 했으나 다 아니다라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이 말씀해 주셨고, 평등권 침해의 쟁점은 뭘까요? 왜 민간 영역 중에 왜 하필이면은 법조 영역, 의료 영역, 건설 영역 다 부패가 있는데 왜 우리 언론하고 사립학교만 넣었느냐? 이게 평등권 침해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으나, 우리 이제 평등권의 이제 헌법적 이론을 따지면 뭐 단계적 평등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 규율하지 않아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개념도 있고, 여러 가지 헌법적 논거로 인해서 이제 일단은 합헌이라고 했습니다. 네. 자, 3호 보겠습니다. 2조 제3호 금품 등. 이 금품 등은 혹시 필기구가 있으시거나 하신 분들은 옆에다가 살짝 가피를 하세요. 가액 평가가 매우 중요. 금품 등은 가액 평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 금품 등이 뭐가 있느냐, 뒤에 또 왜 중요한지 다 설명이 될 겁니다. 과목을 보시면 금전, 유가, 증권 등등등 해서 일체의 재산적 이익입니다.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목을 보시면 음식물, 주류, 골프 등의 접대, 향응 또는 교통 숙박 등의 편의 제공. 이런 것도 함부로 해주시면 안 돼요. 다음 다목을 보시면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 자, 아까 가목에 일체의 재산적 이익이 있었고, 다목에 오시면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이 있습니다. 이 중에 또 보면 특이하게 취업 제공도 있어요. 우리가 이름만 걸어놓고 월급 주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과거에는. 다음 4호는 그냥 혼자 있을 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3조, 4조도 돌아가시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장 총칙을 다 마칩니다. 자, 우리 청탁금지법은 전체 5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5개 장. 제1장부터 제5장까지 제1장을 여러분 이제 마치셨어요. 2장은 뭡니까? 한번 쭉쭉 넘겨보십니다. 2장은 뭐예요? 제목이 부정청탁의 금지. 3장은요, 금품 등의 수수 금지. 4장은요,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5장은요, 징계 및 벌칙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청탁금지법은 큰 두 기둥이 있어요. 우리 법명에 나옵니다. 법명을 한번 보십시오. 부정청탁 금지. 또 하나는 금품 등 수수 금지. 딱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하나는 부정청탁 금지. 하나는 금품 등 수수 금지. 쉽게 얘기해서 뭡니까? 부탁하지 말고 돈 받지 마라. 이런 뜻이죠. 요 두 기둥이 청탁금지법에 딱 세워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머릿속에 딱 체계를 세워두는 겁니다. 원래는 3개의 기둥이 있었어요. 그 하나의 기둥은 뭐였죠? 이해충돌 방지였죠. 그거는 국회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국회 통과하면서. 자, 그러면 이제 2장 큰 기둥 중에 하나, 2장 부정청탁 금지.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다가 이제는 많이 정정이 됐습니다. 그게 뭐냐?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국회의원은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청탁금지법의 예외다? 맞습니까? 네? 예외인 경우가 있다. 이게 정답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국회의원도 적용 대상입니다. 어째서? 근거 조문은 제2조 1호 가목, 2호 가목이 됩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이에요. 선거에 의해서 취임된 공무원, 즉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적용 범위에 들어가요. 2조 적용 범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2조 적용 범위. 다만 부정청탁과 관련해서 예외적으로 국회의원이 뭔가 부탁을 하는 경우에는 그거에 일정한 요건 하에서 부정청탁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조항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조항이 부풀려져서 국회의원에게 특권을 줬더라, 이 법이. 이렇게 이제 좀 오버해서, 좀 나간 게 예전 초반에 있었는데, 이제는 저희들이 많이 이제 기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제는, 많이 정정이 됐어요. 이제 여러분들도,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2조 적용 범위에 들어갑니다. 한 가지, 부정청탁과 관련해서 예외가 될 수 있다더라. 하지만, 국회의원도, 금품 수수와 관련해서는 예외 조항이 없어요. 네. 자, 그러면 5조 제1항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5조 제1항을 보시면 이제 금지 의무를 설정한 거예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누가?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라는 말이 이게 근거가 돼서 일반인도 청탁금지법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말에 근거가 되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에 오신 거죠. 여러분들은 공직자 등 아니지 않습니까? 공직유관단체 소속이신 분 있으세요? 공공기관? 없으시죠? 그냥 일반 민간 기업체에서 오신 거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냥 일반인인 거예요. 일반인들 왜 2조 적용 범위에 없는데 왜 오셨어요? 5조 1항을 보시면 5조 제1항 누구든지라는 말에 의해서 여러분들도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자, 8조 5항을 가보세요. 8조 5항은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기본 조항입니다. 5조 1항, 8조 5항은 각각 부정청탁 금지와 금품 등 수수 금지의 기본 조항입니다. 8조 5항. 누구든지, 또 누구든지 돼 있어요.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 김에. 공직자 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돼 있어요. 누구든지. 따라서 이거는 또 일반인도 청탁금지법의 제재 대상 또는 수범자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셔서 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오게 된 근거 조항은 바로 5조 제1항, 8조 제5항이 됩니다. 다시 5조 1항으로 오세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되는 그 상대방은 누구예요? 상대방. 그냥 공직자 등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자, 우리는 그냥 직무와 상관없는 공직자 등도 있잖아요. 근데 부정청탁의 상대방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이에요. 여기에 대한 해석은 현재 우리 위원회 정리된 입장은 첫 번째, 해당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공직자 등. 두 번째, 결재선상에 있는 국장님, 과장님. 그 다음에, 세 번째, 팀장님도 되겠죠. 이렇게 다 그 직제에 따라, 하여튼 결재선상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나는 팀장인데, 결재선상에 있는 팀장인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씀 뜻인지 아시죠? 세 번째, 결재선상에 있진 않지만, 지휘 감독권이 있는
기관장님, 예, 이렇게가 예,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이다. 네, 이게 나중에 예, 제재와 관련해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부정청탁의 상대방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이에요. 그냥 공직자 등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정청탁의 행위 태양은 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직접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제3자를 통해서 할 수도 있어요. 또는 직접 내 이익을 위해서 나를 위하여 할 수도 있고요. 내가 제3자를 위해서 할 수도 있고요. 제3자를 통해서 나를 위해 할 수도 있고요. 제3자를 통해서 제3자를 위해서 할 수도 있고요. 예, 이런 게 있어요. 이 행위 태양에 따라 제재 수위가 달라집니다. 이거는 예, 이따가 징계 및 처벌에서 또 확인하실 수 있어요. 다만 부정청탁과 관련해서 우리가 국민과의 소통을 보장한다 이런 차원에서 나 자신이 나를 위해서 청탁을 할 때는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처벌하지 않아요. 나 자신이 나를 위해서 청탁을 했을 때는 그게 비록 5조 제1항의 부정청탁에 해당할지라도 처벌하지 않는다. 다만 내가 공직자인 경우에는 징계 대상은 됩니다. 징계. 예,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직접 공직자 등에게 어떤 청탁을 했다. 그거는 그거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회사를 위해서 했다. 이건 나 자신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제재 대상이에요. 예, 내 이익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건축 허가 신청을 내가 사는 관할 관청에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찾아가서 담당 공무원님, 예. 제가 사실은 건축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내 자신을 위한 직접 청탁이기 때문에 이거는 처벌은 하지 않는다.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라고 해서 이제 열거적으로 규정돼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두셔야 될 게 부정청탁은 두 가지 요건이 됩니다. 있어야 돼요. 부정청탁에 해당이 되려면 두 가지 요건. 첫 번째, 대상 직무. 즉 이건 무슨 말이냐? 5조 제1항 1호부터 14호까지 열거되어 있는 이 대상 직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업무, 그거에 대해서 부정청탁을 했다. 부정청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열거적 규정의 한계예요. 처벌 대상은 명확한데 그 외의 것들은 처벌할 수 없어서 열거적 규정의 한계예요. 원래는 당초 정부안은 포괄적 규정이었어요. 즉 무슨 말이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 말이 없었어요. 그냥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이거 너무 포괄적이에요. 이럴 때는 단점이 행정의 자의적 판단이 들어갈 소지가 높겠죠. 이렇게 해서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비판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법적으로는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돼요. 그래서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아서 열거적 규정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대상 직무여야 한다. 제1호부터 14호까지의 대상 직무. 두 번째, 법령을 위반해야 됩니다. 법령을 위반하여 1호부터 14호까지 다 읽어보시면 안에 법령을 위반하여라는 말이 공통적으로 있다는 거. 자, 여러분들은 무역업체에서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해당하는 주로 어떤 대상 직무에 해당하는지 한번 1호부터 14호 돌아가시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지금 여기서 일일이 다 읽어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 추가해서 9호. 요거는 직접 여러분들이 직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무역업체 직무와 관련해서는 아니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공공기관이 생산, 공급, 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 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 교환, 사용, 수익, 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 다른 호보다 틀리게 돼 있습니다.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그러니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을 넘어서면 법령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9호도 법령 위반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법령 요건은 공통적인 요건이에요. 대상 직무 더하기 법령 위반. 근데 여기 9호는 하나 더 들어간 게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서 벗어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예로 우리는 병원 입원 순위
끌어당기는 거. 예, 이거 구호에 해당해서 부정청탁에 해당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병원에 아는 분 있다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그 병원 의사나 간호사님들 5조 1항에 의해서 처벌될 수 있어요. 부정청탁의 처벌과 관련해서는 부정청탁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과태료에서 끝나요. 하지만 부정청탁을 받은 즉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께서 그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게 되면 그분은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나중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혹시 뭐 배우자분이 병원에 관계되신 분이라거나 의사나 간호사 관계자분이 되면 요 이번 순위 부탁 이제 함부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하면 형사처벌 받으세요. 과태료와 벌금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벌금을 받게 되시면 전과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빨간 줄이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질문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언론사에 우리 기업과 관련한 기사를 좀 안 좋은 기사다, 내려달라, 삭제해달라, 정정해달라, 뭐 우리 회사 제품에 관련한 홍보성 기사를 좀 써달라, 경쟁업체 거 말고 우리 걸 써달라, 뭐 이런 거. 이게 그럼 부정청탁이냐에 대해서 정말 부정청탁 요건 뭐였습니까? 1. 대상직무. 2. 법령 위반이었어요. 그럼 첫 번째 대상직무 제1호부터 제14호까지 대상직무에 해당해야 되는데 기사를 정정해달라, 내려달라, 삭제해달라, 이거 1호부터 14호 중 어디에 해당할까요? 어디에 기사를 좀 정정해달라, 이런 거 어디에 이제 해당할까요? 저희들도 아무리 찾아봐도 9호 정도에 포섭시킬 수 있을까 열심히 이제 연구해봤는데 어렵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뭐 삭제해달라, 정정해달라, 뭐 이런 거는 일단 부정청탁의 대상 직무에서 탈락. 그러니까 법령 위반 따져볼 필요도 없이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일단은 저희들이 내부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정도까지 하시고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5조 2항 가겠습니다. 5조 2항. 저희들은 지금 큰 기둥 중에 첫 번째 기둥 부정청탁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5조 1항 금지 의무 조항을 봤고요. 5조 2항은 뭐냐? 예외 조항입니다. 예외 조항.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부정청탁으로 보지 않겠다, 이런 겁니다. 다른 호들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서 읽어보고 저희는 3호와 7호만 보겠습니다. 3호,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기준의 제정, 개정, 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 건의하는 행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5조 2항 제3호가 바로 우리 기자님들이 오해를 하셔서 우리 국회의원에게 청탁금지법은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게 된 그런 조항입니다. 그러나 이 5조 3항은 절대 국회의원에게 특권을 주는 조항이 아니라 아주 제한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국회의원의 행위는 부정청탁이 아니다, 이렇게 아주 제한적으로 보고 있어요. 자, 제가 다시 국회의원을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국회의원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 조항이 하나 있다고 이제 특권을 부여했다, 이렇게 되는데 아닙니다. 그 앞에 요건이 붙어요. 공익적인 목적으로. 공익적인 목적이 아닌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는 거다, 이러면은 이거는 부정청탁이 됩니다. 즉 5조 2항 제3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요. 즉 지역구 주민이 나한테 와서 어떤 민원을 의원님, 이러이러한 민원이 저한테 있는데 민원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그걸 가지고 국회의원께서 담당 부처에 가서 이거 좀 해결해 주시오, 이렇게 했을 때 부정청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요건 충족하면 대상 직무에 해당하고 법령 위반 해당되면. 그러나 이게 특정인의 왜 공익적 목적이 인정 안 되기 때문에 특정인의 이익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뭐 이게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공익을 목적으로 들어보니 이 지역의 수건 사업이었구나, 그게. 이거는 정말 들어보니까 들어줄만 하다라고 결론을 내리셨을 때 그걸 들고 담당 부처에 가서 이거는 이러한 거 합니다 라고 하면은 그런 거는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부정청탁이 아니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없으셔야 돼요. 예,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제 앞으로 나가셔서 정확하게 설명을 주위 분들에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 7호 보시겠습니다.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된 행위. 사회상규가 뭐냐? 그래서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라는 게 헌법소원의 쟁점이었지만, 사회상규는 이게 법조인들은 알아요. 예, 이거는 형법의 유효성 조각사유로도 있고, 법률에 사회상규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사회상규는 우리 판례가 엄청 많이 축적돼 있어요. 예, 우리 판사님들은 딱 보시면 사회상규에 위배되냐, 위배되지 않냐 딱 아세요. 예, 여하튼 이거는 법적으로는 이제 명확성 원칙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상규. 예. 일반인이 보면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도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명확하게 화답을 해주신 부분입니다. 제 6조 보시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조항입니다. 부정청탁에서 형사처벌을 갈 수 있는 그 근거 조항이 돼요.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여러분들은 사실 상관없죠. 공직자 등이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청탁을 했다. 근데 그게 부정청탁이었다. 해당된다. 즉 대상 직무 더하기 법령 위반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했다. 그러면은 바로 형사처벌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공직자분께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그분이 여러분은 과태료로 끝날 겁니다. 제 7조 보시겠습니다. 7조는 사실 공무원들의 대응 요령이에요.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시면 7조 1항, 2항 옆에 이렇게 묶으셔서 대응 요령, 누구의 대응 요령?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의 대응 요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게 보세요. 이제 앞으로 공직자들이 이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대관 업무 하시는 분들, 이런 법이 생겼는데 아직도 이런 거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잘못된 겁니다. 제 1항 공직자 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거는 부정청탁입니다 라고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의무조항이에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거 아닙니다. 자, 2항 공직자 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 부정청탁을 말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역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고 신고해야 된다. 재차 동일한 부정청탁을 받으면 신고해야 된다는 게 공직자들의 의무예요. 자, 이 7조 1항 2항을 두고 우리는 이 법이 공직자를 보호하는 조항이다. 보호하는 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도 예전에 요즘은 많이 없어요. 하지만 옛날에는 이런 청탁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기서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게 공직자들에게 요런 것만 이행하면 너희들은 다 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조항입니다. 자, 7조 3항부터 8항까지는 한번 돌아가시면서 읽어보시고요. 또 하나의 큰 줄기, 큰 기둥, 금품 등 수수 금지 제3장을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큰 기둥, 돈 받지 마라 이죠. 기본 조항 5조 1항에 대응되는 기본 조항이 8조 5항이었습니다. 8조 5항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는 부정청탁에 있어서 상대방은 누구였어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이었죠. 하지만 금품 등 수수 금지에서는 상대방이 누구예요? 두 유형이 있어요. 공직자 등.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이 아니에요. 그냥 공직자 등이에요. 직무와 상관없이 그냥 공직자 등이에요. 그 다음에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 이 두 사람이 바로 금품 등 수수 금지의 상대방입니다. 하여튼 이제 공직자들은 본인의 자신의 배우자도 잘 이제 관리를 하셔야 돼요. 어디 가서 그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서 돈 받으면 안 됩니다. 배우자들이. 네, 다음. 그러면은,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누구든지, 이제 일반 국민들에게 이렇게 금지 의무를 부과했고요. 그러면 요 상대방인 공직자 등과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는 어떤 금지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지 이제 확인하시는 거예요. 먼저 공직자 등에 대한 금지 의무는 8조 1항과 2항에 있어요. 자, 1항, 2항을 보시겠습니다. 자, 요 조항, 이제 8조
금품 수수가 참 사례가 많아요. 한번 잘 보세요. 그래, 요 8조 1항, 요 8조는 완벽하게 정복을 하셔야 됩니다. 어디 가서, 이제 조문 보지 않고도, 요 친구들한테 막 설명하셔야 돼요, 이제는. 자, 1항.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뭐 여력이 되시는 분 관계없이 동그라미 확 크게 치세요. 중요한 말입니다.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 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초과의 동그라미. 이 초과인지 이상인지 이거 굉장히 헷갈려 하세요. 오늘 강의를 확실히 두 눈으로 확인하셨습니다. 법으로. 이 법이 뭐 가짜 법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 나눠드린 법이 초과하는입니다. 초과. 이상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면 바로 지적을 해주셔야 돼요. 다른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네. 다음 2항 바로 읽고 더 추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항. 공직자 등은 계속해서 공직자 등에 부여되는 의무입니다.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게 뭡니까?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이하에 또 크게 동그라미 치세요. 다시 8조 제1항 5입니다. 자, 제가 처음에 2조 적용범위 하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금품 등에서 옆에다가 여력이 되시는 분 쓰시라 그랬죠? 가액평가가 중요. 이렇게. 바로 여기 8조 1항과 2항 때문입니다. 8조 1항을 위반하게 되면은 형사처벌 받으세요. 받으신 분이나 주신 분이나 8조 2항을 위반하게 되면 단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네.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빨간 줄이 가느냐, 그냥 뭐 과태료를 끊느냐 이런 차이예요. 그러면 이래서 우리가 뭔가를 받았다 이러면은 돈을 받았다, 접대를 받았다 했을 때 그 가액이 얼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100만 원 초과인지 100만 원 이하인지 이거에 따라서 이제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100만 원 이하다, 100만 원 이하다, 100만 원 초과다. 가액이 평가가 됐어요. 즉, 내가 12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8조 1항으로 갑니다. 8조 1항으로 가서 다른 요건이 뭐가 있는지 봐야 돼요. 보세요. 다른 요건이 뭐가 있습니까?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직무 관련성 및 명목 불문입니다. 아무것도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만 원 초과면 바로 형사처벌. 이렇게 되는 게 8조 1항인 겁니다. 이거는 뇌물죄의 어떤 보충적 역할을 한다. 이 조항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이 어려우면 그냥 그렇다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조 1항은 100만 원 초과해서 뭐 돈을 받거나 접대받은 게 입증만 되면 그냥 형사처벌이란 얘기고요. 2항 보십시오. 2항. 즉 2항은 뭐다? 내가 50만 원 받았다. 내지는 50만 원의 접대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확정이 됐다. 그러면은 8조 2항 위반인가? 또 다른 요건이 있는지 봐야 돼요. 보면은 어떤 요건이 있어요? 직무와 관련하여.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야 돼요. 직무 관련성.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친구들 중에도 공직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회사랑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하는 공직자인 친구들이 있겠죠? 그런 친구들하고는 100만 원 이하면 얼마든지 비싼 거 사드려도 돼요. 50만 원짜리 밥을 사줘도 되고 50만 원짜리 골프를 치고 그 비용을 대줘도 돼요. 하지만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들과 만났을 때는 100만 원 이하도 함부로 음식을 산다거나 술을 산다거나 선물을 준다거나 하시면은 아니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8조 100만 원 초과냐, 100만 원 이하냐, 이게 이제 결정이 되면은 100만 원 초과면은 명목, 직무활성 불문하고 처벌되니까 절대 100만 원 초과 주고받고 하시면 안 되고요. 공직자분하고. 하지만 전혀 나랑 직무 관련성이 없는 내 친구 공직자 등 그 친구하고는 내가 100만 원 이하면은 내가 그 친구한테 맛있는 거 얼마든지 사줄 수 있다. 단 100만 원 이하 내에서 이하까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처음에 이 법이 통과했을 때 막 당시에는 이게 100만 원 이하인데도 100만 원 미만인 줄 알고 우리 기자님들이 99만 원까지는 괜찮대 이렇게 이제 기사를 막 쓰셨어요. 또 정정이 돼야 됩니다. 100만 원까지입니다. 100만 원 이하라고 법에 규정돼 있으니까요. 네.
자, 그 다음에 8조 사항으로 먼저 보십니다. 자, 이제 그 공직자 등 상대방 중에 첫 번째 공직자 등에게 부과되는 금지 의무를 1항, 2항을 통해서 봤어요. 제 4항은 또 하나의 유형, 공직자 등의 배우자와 관련한 금지 의무 조항을 봅니다. 8조 4항,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 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배우자와 관련해서는 중요한 요건이 있어요. 배우자의, 그 공직자, 즉, 이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예, 직무 관련성을 요구해요. 배우자가 돈 받았다. 그랬을 때 배우자가 받는 모든 돈과 관련해서 내가 처벌되냐 그게 아니에요. 배우자가 나의 직무와 관련해서 돈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관련 있는 즉 대관 업무상 만나는 그 공무원들이 있으시죠? 예, 지금 딱 머리에 떠오르시죠? 그 대관 업무 하시는 맨날 전화하시고 하신 그 공직자의 배우자한테 돈을 줬을 때는 그럴 때 그 공직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8조 사항 옆에 쓰세요. 배우자는 처벌 안함. 배우자는 제재 대상 아님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즉 우리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돈을 받지 마세요. 남편의 직무와 관련해서 돈을 받지 마세요라고 금지 의무는 설정하고 있지만 배우자가 그렇다고 돈 받았다고 배우자는 처벌하지 않고 그 공직자를 처벌합니다. 그 징계 및 처벌 조항에 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조 사망입니다. 8조 사망. 8조 사망은 5조 2항에 대응되는 겁니다. 5조 2항이 뭐였죠?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였죠. 8조 사망은 금품 등 수수 금지의 예외 조항, 즉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좀 받아도 됩니다. 이런 거예요. 자, 어떤 경우가 있느냐? 이 8조 사망 굉장히들 관심 많아요. 그리고 이 청탁금지법 하면 매일 언론 기사에 오르내리는 3, 5, 10의 근거 조항을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아무도 이런 거 보지 않고 그냥 언론으로만 접하게 되는데 여러분은 오늘 비로소 법으로 또 시행령에서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되십니다. 이제는 여러분은 그래서 사무직과 관련해서 뭔가 기사가 나오거나 뉴스가 나온다. 이제는 뭔가 알고 보시는 거예요. 알고. 그렇지 않고 그냥 계속 있으면 일반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른 이거 보지 않은 분들하고. 근데 오늘부터는 다른 눈으로 보시게 될 것입니다. 자, 이 8조 사망. 자, 두 눈 부릅뜨고 한번 보세요. 자, 8조 사망. 제10조의 외부 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경우에는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외 조항이다. 5조 2항에 대응되는 금품 등 수수에 있어서 예외 조항이 바로 제8조 제3항입니다. 예외 사유로 좀 해주세요. 몇 호로 해드릴까요? 했을 때 제3항 1호부터 8호까지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제1호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이나 파견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당연하겠죠. 고개가 끄덕여지는 사유입니다.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여러분들하고 크게 상관이 없는 조항입니다. 자, 2호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 의뢰 또는 보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여러분들 드디어 보셨습니다. 8조 사망 제2호 이게 바로 언론 기사에서 많이 나오는 3, 5, 10의 근거 조항입니다. 3, 5, 10의 근거 조항. 옆에다 별표 한 5개 해놓으세요.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서 이게 또 뭐 포괄위임 금지 원칙 위반이다 이렇게 해서 헌법소원상 쟁점이었는데 아닙니다. 포괄위임 금지 원칙이란 법조항 전체를 체계적 유기적으로 해석했을 때 그 상한액이 어느 정도인지 예견 가능하면 포괄위임 금지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 게 헌재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탁금지법을 봤더니 100만 원이 형사처벌과 과태료의 이 구분 기준이 되더라. 그래서 아마 이 허용되는 상한액도 최고 해봤자, 최대 해봤자 그 상한액이 100만 원이 될 거다라는 게 쉽게 예견이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재판관님들도 그렇다라고 화답해 주신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8조 사망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이게 또 있어야 돼요. 이 목적이 탈락되면은, 아무리, 그 상한액 이내로 했더라도, 다시 제재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로 정해져 있는지 3, 50을 시행령을 통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뒤에 가보세요. 별표 1 가보세요. 별표 1.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별표 1. 제1호, 이제 드디어 보시는 거예요.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을 자주 안 보시니까, 헷갈리시죠? 내가 뭐 맨날 PT 자료 보고 그냥 보고서 보고 이랬는데 한번 이 청탁금지법은 어차피 여러분들에게도 적용이 되니까 수범자 주는 사람 입장에서 청탁을 하는 사람 입장과 돈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도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청탁금지법 24개 조항밖에 안 되거든요. 그냥 생활 지침서다 생각하시고 참 이쁘게 만들었어요. 요거 가면서 버리지 마시고 고이 집으로 또는 회사로 가져가셔서 책상에 딱 꽂아 놓으세요. 그래서 뭔가 뭐 이게 그 청탁금지법 관해서 뭐 얘기가 오간다 할 때 딱 들춰보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손때가 묻잖아요. 여기다 계속 이렇게 손때를 묻히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청탁금지법의 전문가가 되시는 겁니다. 자, 2호 금품 등의 종류, 가목, 음식물, 제공자와 공직자 등이 함께하는 식사. 함께 동그라미 치세요. 굉장히 중요한 요건입니다. 내가 대관 업무를 하는데 나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그 공직자와 내가 밥을 먹어요. 3만 원 이하에서 먹었어요. 내가 샀어요. 샀는데 내가 카드만 주고 나는 가지는 않았어요. 사무관님, 제가 엄청 바빠서요. 카드만 드릴게요. 가서 3만 원 이하에서 드세요. 뭐 3만 원 이하 괜찮다는데요. 뭐 그리고 주고 저는 와서 일을 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3만 원 이하니까 예외다. 아니에요. 시행령이 분명히 있어요. 함께 하는 식사여야 돼요. 함께. 저는 그 사무관님과 완전 베스트 프렌드예요. 우리는 막 거의 1시간마다 우리는 카톡으로 문자 주고받고 완전 영원의 친구예요. 둘이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함께 있는 몸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말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함께 식사하셔야 돼요. 이 왜 함께라는 말이 들어갔을까요? 근거 조문인 제8조 제3항 2호에 그 전제가 뭐였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 내가 함께 안 하고 돈만 주는 거, 이건 뇌물이죠. 그죠? 아닌가요? 하여튼 우리 법령은 시행령에 함께 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다는 거 유의하시고요. 선물 읽어보시면 되고 다 경조사비 보시겠습니다. 추구이금, 조이금 등 각종 부조금과 화환, 조화 등 부조금을 대신하는 선물,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부조금과 즉 조이금과 선물, 음식물, 화환, 예를 들어서 화환을 함께 수수한 경우, 이 경우 가액은 10만 원으로 한다. 그 가액을 합산하고 그 합산 가액은 10만 원으로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그 직무 관련 있는 공직자분한테 그분이 모친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내가 조이금 10만 원 드리고 화환도 내 이름으로 보내고 하면은 합했더니 20만 원이에요. 시행령에 합산가액 10만 원을 합산 상한액을 넘게 된 거죠. 그래서 제재 대상이 되는 겁니다. 주신 분이나 받으신 분이나. 그러니까 조이금 5만 원, 화환도 요즘 4만 9천짜리 많이 광고하대요. 그걸 보내시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제3호. 제2호 가목의 음식물과 나목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고 역시 그 상한액은 5만 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선물과 음식물. 자, 여러분들이 맨날 만나는 그 직무 관련 그 공직자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했는데 4만 원짜리 밥을 샀어요. 서로 1인당 4만 원짜리 밥을 먹고 내가 만 원짜리 선물도 주고 그래서 안녕 하고 헤어졌어요. 그랬을 때 법 위반인가 아닌가? 합산가액 5만 원은 충족했죠. 그러면 제재 대상이 아니다?
예, 현재 저희들 위원회 내부 기준 정리된 입장은 예, 각각의 상한액을 충족하면서 합산 상한액을 충족해야 되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사례집에 아마 그렇게 나갈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나중에 공개가 되면은 사례집에서 꼭 확인해 보세요. 각각의 상한액, 즉 음식물 상한액 3만 원이죠. 3만 원을 충족하면서 합했을 때 5만 원 충족해야 되는 거예요. 즉 예, 제가 그분에게 선물도 주고 싶다 했을 때는 밥은 3만 원까지만 먹고 남은 2만 원 가지고 선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면 밥을 만 원짜리를 서로 먹고 만 원짜리 대접하고 4만 원짜리 선물을 한다. 원래 선물은 5만 원까지니까 가능하겠죠? 예, 이렇게. 예, 자,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각각의 상한액을 충족하면서 합산 상한액을 충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이제 역사 여러분들 이제 350에 관한 모든 걸 보셨어요. 이제 350에 관한 여러분들은 이제 모든 350과 관련한 기사나 이런 거 보실 때 이제 뭐 응용도 가능해서 막 보고 기자님이 뭘 잘못 쓰셨는지 이제 찝어도 내셔야 돼요. 자, 8조 사망 이제 3호 가겠습니다. 3호.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한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 당연합니다. 거기가 끄덕여지는 거고요. 공직자 등의 공직자 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제4호. 예, 여러분들 여러분 친척 중에 공직자가 있죠? 예, 그 공직자도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주는 돈은 괜찮아요. 예, 그런데 그 친족의 범위를 넘어서는 공직자한테 내가 돈을 줬다. 그러면 주시는 분도 처벌될 수 있고 받으신 분도 처벌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옆에 여력이 되시는 분 적어 보세요. 친족의 범위. 1. 8촌 이내의 혈족. 이게 민법 777조 내용이에요.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구촌 아저씨가 나한테 와서, 제가 공직자니까, 내 구촌 아저씨가 와서 나한테, 200만 원을 줬다. 야, 너 이번에, 뭐, 격려한다. 뭐, 이번에 청탁률 때문에 수고가 많구나. 그래. 하면서 200만 원을 저한테 주셨다. 100만 원 초과하는 금품을 제가 받은 거죠. 그리고, 8촌 이내에, 혈족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100만 원 초과, 직무 관련성, 명목 불문하고, 형사처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제 구촌으로서 저한테 줬다 그러면 여러분도 같이 저랑 형사처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 공직자들 수고한다고 돈을 친척되는 공직자라고 줬는데 그 친족이 민법 777조의 친족 범위 안에 드는지 서로 확인하고 주셔야 될 겁니다. 네, 5호는 공직자 관련한 건 넘어가시고요. 6호, 6호도 여러분과 관련이 많습니다. 이 6호에 관련한 질문 굉장히 많아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6호에도 음식물 나옵니다. 2호에도 음식물 나와요. 2호 음식물 상한액은 3만 원이었습니다. 6호 음식물도 3만 원입니까? 3만 원이다? 반드시 그렇진 않다예요. 6호의 요건만 충족하면 돼요. 6호 음식물은 6호의 요건만 충족하면 돼요. 2호 음식물하고 틀려요. 그러면 6호 요건은 뭐냐? 먼저 공식적인 행사가 인정이 돼야 돼요. 두 번째, 통상적인 범위여야 돼요. 세 번째, 일률적이어야 돼요. 이 요건에 대해서는 저희 이제 사례집에 자세히 관련 사례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대강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일단 공식적인 행사가 인정이 돼야 돼요. 공식적인 행사. 공직자와 관련되는 그 공식적인 행사여야 돼요. 공식적인 행사라면 이제 형식적으로 공문이 좀 돌려져야 돼요. 공문이. 그리고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에 한정되거나 이런 게 아닌 개방이 되어 있다는 이런 게 인정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이 공식 행사가 인정된다. 저희 지금 공식적인 행사를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그러니까 뭐 간담회다 뭐 이래가지고 그냥 뭐 몇몇 불러다가 밥 먹고 이런 뭐 오찬 간담회 이런 거. 공식 행사로 지금까지 우리 회사에서는 업추비하고 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행사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아닐 수도 있어요. 공식적인 행사 굉장히 엄격한 요건하에 인정이 된다라는 거 나중에 사례집이 공개가 되면 꼭 관련 사례를 찾으셔서 관련 사례 어떤 걸 찾아야 될까요?
8조 제3항 6호와 관련된 사례를 찾으셔서 거기에 해설을 보세요. 어떤 경우에 공식적인 행사로 인정이 되고 통상적인 범위는 뭐고 일률적은 무슨 의미인지. 예.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는 그 요건만 충족하면 2호 음식물과 달리 6호 음식물은 3만 원을 초과해도 된다.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 7호 당연한 거고 8호 그 밖에 다른 법령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아까 5조 2항 7호에 사회상규가 있었습니다. 8조 3항 8호에도 사회상규가 있어요. 예, 역시 명확성 원칙 반하지 않는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저희가 8조를 다 봤습니다. 아, 숨찹니다. 예, 8조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다가오는 8조였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9조 보겠습니다. 9조 1항 2항은 7조 1항 2항에 대응되는 겁니다. 즉 금품 등을 받았을 때 공직자 등의 대응 요령입니다. 그렇게 하시나 안 하시나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보세요. 예. 제1항 공직자 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1호. 왜 제1호, 제2호 두 개가 있을까요? 네, 배우자 때문이에요. 자, 1호 보세요. 1호. 공직자 등 자신이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예, 2호 보세요. 공직자 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안에 동그라미 팍팍 치세요. 예. 이 공직자 등이 알아야 돼요. 내 배우자가 내 직무와 관련해서 돈을 받았다는 걸 알았을 때 비로소 이 공직자가 처벌받아요. 배우자는 절대 처벌 안 받아요. 청탁금지법상. 예. 예, 공직자가 내 배우자가 내 직무와 관련해서 돈을 받았다는 걸 알고도 이 항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처벌이 됩니다. 이 항에 어떤 의무가 있느냐? 예,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배우자로 하여금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배우자로 하여금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예, 이 항 그 중간에 보시면 있습니다. 이런 반환과 예, 거부의 의사, 거부 의무를 지워주고 있어요. 공직자 등에게 대응 요령입니다. 예, 이런 걸 이행하지 않았을 때 예, 청탁금지법상 공직자가 처벌이 된다. 예, 배우자는 아니에요. 자, 처벌 안 되는 거 두 가지 있었어요. 부정청탁과 관련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직접 청탁하는 경우, 예, 이때 처벌 안 된다 그랬어요. 다만 그 청탁한 자가 공직자인 경우에는 징계는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다음 금품 등 수수와 관련해서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의무 조항은 있지만 예, 그 배우자는 처벌이 안 되고 그 배우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서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 그 공직자를 처벌할 뿐입니다. 이 배우자와 관련해서 그래서 아까 우리 전무님도 약간 언급하셨는데 뭐 불고지죄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내 배우자가 받은 것 같고 내가 이걸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9조 2항이에요. 공직자는 내 배우자가 내 직무와 관련해서 돈을 받은 걸 알게 되었을 때는 예, 그걸 신고해야 돼요. 신고. 그래서 이게 불고지죄다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하시고 헌법소원에서도 그런 취지로 헌법소원 청구인들이 주장을 했으나 그러고 양심의 자유에 반한다, 양심의 자유 침해다, 뭐 연자제 금지 위반이다 이렇게 했으나 배우자는 처벌하지 않아요. 배우자는 처벌하지 않고 그 사실을 알게 된 그 공직자에게만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처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양심의 자유 침해도 아니고 연자제 금지 위반도 아니다라고 저희가 주장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이 그렇다라고 화답을 해주신 부분입니다. 네, 거기까지 설명드리고요. 3항부터 8항까지 여러분이 한번 돌아가시면서 읽어보시고요. 자, 10조 외부 강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대학교 교수님들이나 공직자들 초청해서 강의하시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되냐 한번 보시겠습니다. 1항 공직자 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 강의 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여기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 말을 했더니 또 뭐 포괄유인 금지 원칙 망한다 했는데 여기도 아니라고 재판관님들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2항 보세요. 예, 이건 뭐 공직자 등과 관련된 건데, 공직자 등이 외부 관련할 때는 미리 서면을 신고해야 된다. 예, 여러분과 상관이 없고요. 4항은 넘어가시고 5항 보십시오. 이것도 공직자 등과 관련된 건데, 공직자 등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원칙적인 조항을 보세요.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초과 금액을, 초과분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예, 신고 반환하여야 한다. 여러분 하여튼 예, 상한액을 넘어서 주지 마세요. 괜히 뭐 일만 생깁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10조 마치고요. 11조 공무수행 사인을 보겠습니다. 공무수행 사인도 여러분이 또 될 경우도 있고 하니까 어떤 경우인지 그냥 약간 살짝 개념 정도 차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1조 제1항 보세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공무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공무수행에 관하여 5조 9조 부탁도 하지 말고 돈도 받지 말라. 부탁받지 말고 돈도 받지 말라. 이런 조항이에요. 공무수행 관련해서 어떤 예가 있느냐. 1호 보세요. 행정기관 소속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자, 예를 들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예를 들어서 우리 변호사분들 예. 보면은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에 위원회가 설치가 많이 돼 있어요. 뭐 무슨 위원회다. 그 위원회에 비상임위원으로 등록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예, 경력에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예, 그런 분들이 많아요. 예, 그런 분들이 바로 공무수행 사인이 된다는 거예요.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해서. 그게 바로 이게 그런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랬을 때 그 변호사분이 공무수행과 관련해서 돈을 받거나 청탁을 받거나 했을 때 예, 청탁금지법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이중지휘자라고 해요. 또 이중지휘자는 공무수행 사인뿐만 아니라 사립대학교 교수님 중에는 사립대학교 교수 적용 범위에 들어간다 그랬죠? 이제는 예, 일단은 사립대학교 교수는 기본적으로 공직자 등에 포함이 돼서 청탁금지법의 대상인데 여러분 같은 민간업체에 사회이사로 등록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 여러분 회사에도 있으시다면 자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바로 이중지휘자가 되시는 거예요. 사립학교 교수로서 청탁금지법에 적용 대상이 되니까 공직자 등에 되고 되는데 여러분 기업체에 사회이사 지위를 가지고 있으시다. 이런 분들이 이중지휘자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돈을 받긴 받았어요. 100만 원 초과해서 200만 원 어디선가 받았어요. 그래서 누가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일단은 조사를 좀 하겠죠. 왜 이런 조사를 하느냐? 그분이 일단 기본적으로 사립학교 교수기 때문에 공직자 등의 신분이 있기 때문에 누가 신고를 했을 때 조사를 해봐야 돼요. 그랬을 때 그분은 이중지휘자이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셔야 돼요. 나는 이 돈을 내가 사회이사의 지위에서 받은 돈이다. 또는 그 변호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200만 원이라는 돈을 내가 맡은 사건에 승소를 했더니 그 사건 의뢰인이 고맙다고 성공보수조로 나한테 준 돈이다. 이거를 적극적으로 소명해서 입증을 하셔야 돼요. 예. 소명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지위에서 받으셨군요. 공직자 등의 지위에서 받으신 게 아니군요 하면은 그냥 없었던 일로 되는 거고요. 근데 조사해 봤더니 사립학교 교수의 지위로서 받았고 그 위원회 비상임 위원회 지위에서 즉 그 공무수행과 관련해서 돈을 받는 게 드러났다. 그러면 200만 원이니까 8조 제1항으로 가죠. 8조 제1항에 다른 요건이 있었나요? 없었죠. 직무 관련성 및 명목 불문이었잖아요. 따라서 그냥 200만 원 받은 사실 자체만으로 형사처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장 이거는 이제 절차와 관련된 거예요. 이제 신고가 들어가고, 막 이랬을 때,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런 절차를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건 여러분들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절차에 관련된 거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셔도 될 만한 것들이에요. 그냥 몇 개만 이렇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13조 제1항 보세요.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이게 세계일보 기사에 이런 게 나왔어요. 이 13조 1항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어요. 이제 앞으로 9월 28일 시행이 되면은 신고가 막 들어올 수 있어요.
예, 다 조심해야 돼요. 예, 여러분들 주누시는 분들도 조심하고, 예, 서로 주고받고 하다가 의가 상해서 누가 막 신고하고 이렇게 되겠죠? 예, 주로 주신 분들이 막 하나서 신고할 수도 있고, 예, 경쟁 업체에서, 야, 쟤네가 돈 줬다더라, 막 이래갖고 신고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고가 들어왔다. 예, 그래서 여기 그런 어떤 라이벌 업체에서 신고했다 이런 거는 괜찮은데 요즘 세계일보 기소에 보면 람파라치가 이제 나올 것이다. 그런 이제 기사가 있더라고요. 람파라치, 이거 파파라치의 어떤 뭔가 합성어겠죠. 예, 저희 김영란 전 위원장님의 그 끝에 성함, 조남 끝에 란자를 랑 합성해서 람파라치다. 이렇게 또 용어가 또 만들어졌던데 어쨌거나 지금 이게 이 파파라치 양성 학교가 있답니다. 그래서 월수 얼마 보장 이렇게 해서 있다는데 하여튼 조심하셔야 돼요. 예, 저도 조심하고 여러분들도 다 조심하고 그래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예. 자, 13조 1항 1호 보세요. 신고 접수 기간을 1호부터 3호까지 규정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 법의 위반 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러니까 이 신고 접수 기간은 언론사도 될 수 있고 사립학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그 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 예. 이 세 가지, 3호까지 규정되어 있는데, 이 중에 1호, 2호만 조사기관에 해당되고요. 저희 3호에 규정되어 있는 저희 권익위원회는 조사기관은 아니에요. 신고 접수기관에만 해당합니다. 그걸 14조 제1항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보세요. 제14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 가로 보세요. 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그러니까 13조 제1항 1호, 2호만 조사기관이란 거예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천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감사 또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14조 5항을 가보세요. 이의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어요. 신고자에게 이의 신청권. 이게 절차적 권리예요. 절차적 권리. 신고자에게 이렇게 이의 신청권도 부여하고요. 6항에 보면은 권익위원회는 재조사 요구도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신고를 받고 우리 권익위원회가 신고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그것을 이첩을 했어요. 조사기관에. 조사기관에 조사 결과가 왔어요. 저희한테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라고 봤더니 조사가 좀 우리의 결과와 다르게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왔다. 좀 미흡한 것 같다 하면은 권익위가 재조사 요구도 할 수 있다는 이런 절차적 권리가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약간 신고자 보호하는 조항이 크겠죠. 그런 성격이 넘어가십니다. 나머지는 돌아가시면 읽어보시고요. 15조는 이런 취지입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신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 그 신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신고자 등의 보호 보상 조항이 나와요. 권익위는 부패 방지 업무 담당하고 있고요. 공익신고자 보호법도 있고요. 이 세 번째 청탁금지법이 있습니다. 물론 행정심판법도 있고요. 근데 이제 부패 방지 권익위법에 부패 신고 있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공익신고가 있는데 거기에 다 보호 보상 규정이 있어요. 거기에 규정들을 따와서 신고자들을 보호하고 보상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신고자들을 위한 조항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15조 1항을 보시면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한 자에게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이거 위반하면은 15조 제1항 위반하면 형사처벌이에요. 알아두시고요. 자, 넘어가시겠습니다. 15조 3항을 보세요. 이 법에 따른 위반 행위를 한 자가 위반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 등이 신고 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이 법 위반 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위반 행위를 했더라도 설령 내 관련 직무 관련 그 공직자에게 돈을 주셨다도 나중에 후회가 됐어요. 신고, 자진 신고, 자수죠, 자수 하시면 감경 또는 면제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게 15조 제3항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보호 보상에 관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는 그런 게 있고요. 5항에 보시면 5항은
포상금 조항이에요. 포상금. 포상금은 조사기관에 추천이 있거나 저희 권익위원회에서 직접 선정하는 겁니다. 아, 이러이러한 사람은 이 요건이 이렇게 된다 했을 때 우리가 포상금을 줄 수 있고요. 6항은 보상금 조항이에요. 이러이러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고자의 신청에 의해서 이거는 보상금은 신고자가 신청을 해야 돼요. 신청에 의하여 지급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이 보상금 받으려고 파파라치 양성소가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월수 얼마 보장 뭐 이런 게 지금 막 광고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확인하진 않았는데 그렇다네요. 참, 법 하나가 우리가 지금까지 잘 접하지 않았던 그런 직업 하나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조, 17조, 18조, 18조 비밀 누설 업무 담당자들은 비밀 누설하면 형사처벌입니다. 네. 다음에 19조, 20조 넘어가시고 이제 징계 및 벌칙 하시겠습니다. 징계 및 벌칙은 지금 징계 및 벌칙은 여러분들이 그럼 돌아가면서 확인하시고요. 오늘 핵심 조항은 다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징계 및 벌칙을 좀 이렇게 보시면은 좀 더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